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조금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들어본 일이 있으시겠지만, 한국 경제 요새 어떠냐? 아주 좋습니다. 오늘 주가가 1,700을 넘어서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제 위기 온 지 1년, 서프라임 위기 온 지 2년, 그리고 올해 몇 %쯤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 정도입니다. 내년은 어떨 것 같으냐? 4, 3.5, 3, 1.5. 그래서 2008년에 플러스 2.2%, 그리고 2009년은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2010년 내년은 플러스 3 정도. 그럼 여러분께서 보실 때, 딱 완이요. 한 해 동안 마이너스구나. 그리고 플러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 해의 마이너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럼 옛날에 요셉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골치 아픈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1929년에 그래도 대공황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시면 영어로 Great Depression. 디프레션이 불황인데 오죽 불황이 심했으면 그레이트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몇 년 됐습니까? 보시면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2009년이니까 80년이죠. 80년 전 10월 24일 날 주가가 빠지면서 막 사람들이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종장은 문을 닫고, 참 안타까운 거는 이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지금은 조금 압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고 점점점 하여튼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너도 닫고 나도 닫고 갑자기 물건이 안 팔리고, 그래서 문 닫으면 실업자 생기고, 실업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니까 또 안 팔리니까 또 문 닫고 하면서 그냥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얼어 죽은 시체고요. 공장 폐쇄. 하여튼 어디 가도 줄들이고 이런 비참한 삶들이죠. 이건 빵 배급줄. 이거는 은행이 망해갖고 예금 찾으러 왔다 못 찾고서 지금 막 헤매는, 은행 망했다라는 말이 뱅크런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은행으로 뛰어오면 은행이 망한다. 그렇죠? 예. 은행으로 걸어오면 괜찮아요. 예금하러 오기 때문에. 왜 뛰어오겠어요, 은행으로? 예금을 찾을 때 뛰어와요. 예. 은행 예금하러 뭘 뛰어갑니까? 예금할 때는 걸어가지. 다 찾으러 온 거죠. 다 찾으러 뛰어오면 은행은 문 닫고 있죠. 은행에는 돈이 없습니다. 은행원만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맡긴 돈은 은행에서 다 대출로 나가 있기 때문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은 한두 사람은 둘 수 있지만 에브리바디 다 가면 못 주죠.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모두 뛰어가면 은행은 망하고, 그래서 제가 은행 지점에 가서 이렇게 은행원들 앉아있는 거 보면 가끔 저 친구들은 자기 은행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앉아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실업자 시위에다가 이러고 살고, 브레드라인이죠. 실업자 줄이고, 맨 실업자 그냥. 주가가 말이죠. 우리 2000에서 1000 갔다가 1700 올라왔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주가가 다우존스 지수가 400이었다 40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25년 걸려서 다시 400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10분의 1 된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2000에서 200 갔습니다. 200 간 채로 헤매고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든지 헤매든지 막 그럴 겁니다. 10분의 1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 첫 해 보시면 마이너스 8.6%, 둘째는 마이너스 6%대, 3년 차는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져도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냐?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마이너스 1% 정도 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4년 연속 떨어졌어요. 다 합치면 한 30%. 그래서 아주 힘들었던 때입니다. 굉장히 깊죠? 보시면은. 그래서 대공황의 그 깊이는 아주 깊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정부는 돈줄 죄고 말이죠. 금리 올리고 막 이러면서 결국 1932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요 분입니다. 82년생이신데. 그러니까 32년에 당선됐으니까 50세 때 당선되셔갖고, 이분이 이제 집권을 한 게 32년 말 선거 때 접권해서 33년부터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요분은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스라고. 존 메이나드 케인스. 그래서
영국의 귀족이자 경제학자, 여기는 미국의 대통령.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두 분의 학자와 대통령인데, 또 재미있는 건 82, 45, 83, 46. 이렇게 또 희한하게 1년 있다 태어나셔서 1년 있다 돌아가시는 두 분이 무슨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은행도 보시면 엄청 들었죠. 예, 한 2만 7천 개에서부터 한 1만 5천 개니까 한 1만 개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보시면 25%까지 단숨에 뛰어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실업률 4%쯤 되거든요. 근데 4분의 1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뉴딜 정책을 좀 썼죠. 뉴딜 정책 쓰면서 이렇게 좋아지다가 37년에 또 불황이 왔어요. 이렇게 좋아지다가 확 나빠졌다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더블 딥이라고 그러죠. 요새 공부 많이 하실 겁니다. 밑바닥이 2개라고. 더블 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또 죽었구나 그랬는데 이게 조금 좋아지더니 확 실업률이, 이거 실업률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 굉장히 나쁜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되죠. 실업률은 떨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예, 확 좋아지고 있죠. 이게 뭐냐? 2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전쟁 때 전쟁터가 안 되는 건 아주 좋아요. 전쟁터가 되는 건 아주 골치 아프고, 우리나라 6.25 때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엉망됐잖아요. 전쟁터 옆에 있는 일본 완전 대박 터졌죠. 미국이 6.25 때 3,500억 불을 썼거든요. 3,500억 불의 전비 중에 상당 부분이 일본에 납품을 시킵니다. 일본이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무기 만들죠. 뭐 소비재 또 군인들이 소비해야 될 수많은 소비재 만들죠. 아주 그냥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 전쟁터 옆에 있는 건 좋다. 여기서도 미국의 전쟁터 옆에 있었습니다. 유럽이 전쟁터가 되고 미국이 전쟁터 옆에 있으니까 유럽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전부 미국서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이게 실업률이 막 일자리가 확 생겨갖고,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요때 미국이 영국이나 기타 국가한테 물건을 팔고 뭐를 받느냐? 금을 받아요. 금. 전쟁 때는 또 외상이 안 돼요. 망하면 못 받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재미있는 그 통계 하나 보시면 미국이 차지한 금이 1949년에 집계해 보니까 전 세계 금의 72%를 차지했다.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런다? 초대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전쟁을 통해서 공황 극복, 경제 회복, 게다가 또 전쟁 참전까지 해서 전승국 지위, 게다가 금 대량 보유. 그래가지고 완전 떴어요, 미국이. 그래서 요때 보시면 얄타회담 때 보시면 스탈린하고 처칠을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갖고 가운데 앉아서 다리를 제일 많이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얘가 세구나,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가운데 앉아서 다리 많이 벌리면 센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의전적 관점,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이런 사진 봐도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나 보다. 가운데가 루즈벨트, 왼쪽이 오른쪽이 스탈린, 왼쪽이 처칠이다. 이런 거나 외우고 앉았지만 우리 나이 먹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의전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가운데 잘 안 앉히거든요, 그죠? 예, 웬만하게 세지 않으면. 예. 셋이 모였는데 가운데 앉았다. 센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뒤에 서 있어야 될 애가, 예, 여기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여기는 종주국이었고. 근데 가운데 딱 앉아 폼 빡 잡고 있는 거 보면, 야, 이거 뜨긴 떴구나. 엄청 떴어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참 이게 재밌는 게 대공황 때만 해도 암울해 보였는데, 이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엄청난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그리고 고민을 하던 미국이 뭐를 이제 만드느냐. 이게 조금 느리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 바로 이제 요게 자기가 찍는 돈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찍는데 남들이 다 쓰게 만들자. 요거는 우리끼리 찍고 우리끼리 씁니다. 그죠? 예. 요거는 밖에 가지고 나가면 돈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돈인데, 우리 택시 운전사도 받고 다 받지만, 예를 들어 몽골에 가서 이걸 내밀었다. 그러면 이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후에 돈 내놔라 그러죠.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 돈이다. 그래봤자 그건 니네 나라 돈이고,
우리나라도 돈이 있으니까 그걸 주든지 아니면은 이걸 다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웃기는 소리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 왜 당연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그러면 글쎄 그 미국이 찍으니까 그 저기 남들이 다 쓰고 이건 한국이 찍으니까 안 쓰고 그럼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다 전 세계가 다 썼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오늘의 주제 뭡니까? 이름이 기축통화. 혼자 찍고 다 같이 쓴다. 아주 기가 막혀요. 요거 하나 찍는데 100불짜리 찍는데 40센트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 갖다 주면 이거 한 장 받아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100불짜리로 알고 쓰지만 얘들은 얼마 먹은 겁니까? 100불짜리 물건 받고 종이 한 장 줬는데 걔가 그걸 갖다가 쓰더라. 그러면은 얘 찍은 놈은 얼마 먹었다? 99불 60센트. 이 바다 이야기보다 더한 아주 화끈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학술적으로 지폐를 찍는 자가 누리는 이익을 세뇨리지라고 불러요. 세뇨리지를 무지하게 챙기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는 제한적으로밖에.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북한이 왜 너만 찍냐 나도 찍자 그래가지고서 같이 찍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다 뭐 저 대공 쪽에 계시거나 뭐 북한 쪽에 아시는 분들은 요 북한이 찍는 비조 지폐는 일단 100불짜리밖에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1불짜리는 찍어봤자 남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지폐라서 그 유명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슈퍼노트라고. 슈퍼노트죠. 슈퍼가 아니라 사실은 슈퍼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맨인데 슈퍼노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소문이긴 하나 미국의 뭐 조폐공사가 쓰던 기기 하나를 소련에서 빼돌렸는데 그게 소련이 붕괴될 때 북한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소리 있어요. 어디까지나 설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확인된 거를 못 봤으니까. 그 다음에 저 잉크 자체가 스위스제입니다. 미국도 스위스에서 수입하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잉크를 수입한다고 그래요. 다른 명목으로. 그리고 종이는 한 30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한 15가지쯤을 알아내갖고 자기가 합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종이 비슷하고 잉크 비슷하고 기계 똑같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 조폐공사 평양 지점에 해당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아주 그래서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도 일면 톱으로 나왔는데 과거에는 이게 동남아 쪽으로만 유출이 됐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발견이 돼도 쉬쉬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부산 지역에서 9,904장이 발견됐다. 그래서 10,000장에서 빼보니까 96장이 없더라고요. 96장은 유출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동아일보 가서 쳐보시면 슈퍼노트 한국에서 발견하는 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한번 딱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불짜리가 위조지폐가 있다는 거는 그거를 쓰는 사람한테는 기분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있거나 그러면 이거 햇빛에 비춰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걸 가져갔다가 은행에서 위조지폐라고 하는 순간 나는 100불 날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어서 하여간 기축통화라는 건 참 좋은 통화입니다. 혼자 찍고 다 같이 쓴다. 혼자 찍고 혼자 쓴다. 이제 그래서 혼자 찍고 혼자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게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왔죠. 외환위기 때 보면요. 여러분께서 뭐 다 전문가로 경제 전문가는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략 경상수지 무역하고 서비스 합쳐서 우리나라 마이너스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플러스면 돈이 들어오는 건데 1996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빠져나간 돈이 230억 불입니다. 그 당시 GDP가 5,500억 불이니까 GDP의 4.2%가 적자가 났어요. 굉장한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IMF가 5년 5%를 아주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레벨로 봅니다. 5%가 문제가 있는데 4% 적자, 4.2% 적자가 났으면 빨리 이거 환율을 조정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게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덜 쓰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부는 환율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800원. 그러면 1불당 800원이면 100불이면 8만 원이니까 100불짜리 물건이 싸 보여요. 8만 원이니까. 그런데 환율이 1200원 되면 100불짜리 물건이 12만 원이 되니까 12만 원, 비싸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율이 800대 1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달러를.
1200대 1, 1300대 1 되면 적게 쓰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빨리 좀 이거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하고 미적거리다가 또 적자가 나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 외화가 부족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께서 아이고 부족해지기 전에 도망치자. 한꺼번에 회수를 하십니다. 한꺼번에 회수한다.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군집 행동이라고 그래요. 허딩 비헤이비어. 떼거리 행동이죠. 그러면 어떤 경제도 그 나라에 투자 대출 줬던 외국인이 한꺼번에 도망치면 당할 수가 없어요. 외환위기 당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얘들이 내 말이 맞았군 이러고 앉았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할 때 그거를 믿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기는,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보셨던 겁니다. 은행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십니까? 그 은행에 예금하셨다면. 뛰어가시죠. 뛰어가서 한꺼번에 인출을 하는데 군집행동이 나오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A은행에 예금을 한 내 친구가 막 뛰어가는 거 보면 나도 갑자기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가야죠, 일단.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파산하죠. 내 말이 맞았고. 이게 멋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자기 실현적 예상이라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이런 게 위험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 미네르바가 주가 500 간다고 그랬다 이게. 그럼 저는 안 믿었거든요.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500 갈 것 같다는 걸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믿고서 500 간다 그래 보자 뭐 이러고 있습니까? 주식 들고 있는 분은 어떡합니까? 500 간다는. 500 가기 전에 빨리 어떡하자. 팔자. 그래가지고 에브리바디 다 팔면 얼마 가죠? 주식이? 500 이하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안 좋을 때 안 좋은 소리 할 때 그 말을 믿으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언자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예언자 만들어 놓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위기 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 좋을 때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움직이면 진짜로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안 좋을 때 안 좋은 소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은 이겁니다. 자기는 뜨는 겁니다. 한번 배팅하는 거죠. 좋아지면 말고, 좋아지면 틀려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되니까 네가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좋아지면 에이 틀렸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안 좋아진다 그랬는데 진짜 안 좋아지면 뜨는 거죠. 조금 경제가 심리입니다.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실현적 예상을 보면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한 경제주체들이 좀 안정된 심리를 가지게 자꾸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꼭 안 좋을 땐 나와갖고 그냥 그 온갖 생필품 3주치를 집에 쟁여놔라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리 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여튼 그 친구가 썼던 글들을 참 많이 읽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8월에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보시면은 작년에 2008년 보시면 마이너스 났죠. 작년에 적자 났습니다. 한국 경제가. 맨날 플러스였거든요. 외환위기 당하고 400억, 250억, 120억, 80억, 50억 플러스를 내던 경제가 마이너스가 나는 경상수지가. 환율이 900대 1이 되니까 또 화끈하게 쓰시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교육, 관광, 수출 줄고 수입 늘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환율이 안 좋아져갖고 환율이 떨어져서 달러 막 써대면은 결국 또 경상수지 적자 나면은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가요. 한국 경제 엉망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써서 빨리 차라리 올려버려라. 그래서 경상수지를 방어할수록 우리가 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제가 지금 읽어도 잘 쓴 것 같은 칼럼을 한국경제신문에다 썼는데 얼마 후에 미네르바라는 애가 무슨 글을 썼다고 그래서 쭉 읽어보다 보니까 제 글이 나와요, 거기서. 걔가 제 글을 복사해놓고 그 밑에다 이런 또라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욕을 해놓은 그런 아주 멋있는 글이 하나 발견이 돼갖고 그 당시는 누군지 몰랐을 때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까나. 그래서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데 이건희 회장이 미네르바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왜 나를 깔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30세 된 그 전문대 졸업생 그 친구가 잡히는 걸 보고 야 이거 저 친구가 그랬구나라는 걸 아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칼럼을 쓸 기회가 있어서 그 익명은 참 나쁘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로부터 악한 아주 욕을 듣는다는 게 참 나쁜 건데 누군지 알니까 좀 낫더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니 또 누가 카페에다 올려갖고는 누군지 모를 때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쫄아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니 누군지 아니까 이제 네 마음이 편하냐 임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제가 씩씩거렸던 이런 또 그 참 골 때립니다. 그죠? 예,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경상수지 적자 64억 불 나니까 위기랑 겹치더니 자본수지 대출 주거나 주식 산 외국인들이 500억 불이 나갔어요. 500억 불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600억 불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외환보유고가 2,600억 불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외환위기 갈 뻔했습니다. 외환보유고 2,600억 불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거야 네 사정이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경상수지를 좀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플러스 날 때는 자본수지가 막 들어와요. 돈 갖고. 근데 작년같이 안 좋을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고 안 좋아지니까 외국인들이 다 갖고 튀고 특히 10월 한 달에 250억 불이 빠져나왔어요. 그때 위험했습니다. 아주 10월 달에.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경상수지를 방어를 잘해서 돈이 약간 플러스가 나게. 그렇게 해야 외국인들도 아 니들 잘하고 있구나 하고서 돈 가지고 들어와요. 올해는 200억 불 플러스 나거든요. 지금 막 돈 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올해 외국인들이 총 산 게 167억 불인가 그러니까 한 뭐 18조 내지 20조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더라. 참 우리나라는 이 어렵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돈을 남들이 좀 써주면 얼마나 좋으냐. 안 써주니까. 우리는 요거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 벌어야죠. 물건 팔고 서비스 팔아서 벌어서 쌓아놔야 외국인들이 안심을 하고 이 돈을 아무리 찍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화끈합니다. 경상수지가 GDP에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막 계속 마이너스 나고 5%, 6%씩 적자가 나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벌어서 줘도 되는데 얘들은 찍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벌기와 찍기 어느 게 쉬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국면에서 결국 엄청난 국가의 위상의 상승이 이루어질 때 바로 미국이 그 착수한 프로젝트가 내가 찍는 달러를 전 세계가 다 쓰게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착수를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과정을 조금 보시면 유럽이 이 모양 돼 갖고 유럽에다가 물건 팔아서 챙기고 또 물건만 팔고 돈만 벌고 있었는데 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에 일본 애들이 소위 진주만에 들어와서 해군 기지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제 사진들인데요. 뭐 부서지고 뭐 깨지고 뭐 요거는 이제 뒤집히고 막 이래가지고 구축함이 한 30대 이상 부서지고 비행기도 한 100대 이상 부서지고 아주 컸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기 개양해놓고 찢어진 성조기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하고 Remember December 7th 우리식으로 하면 잊지 말자 6.25 뭐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이게 그 당시에 분노를 표현한 포스터입니다. 그 다음날 4시에 참전 서명하고 1942년 43년 44년 45년까지 4년 정도를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아주 확실하게 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44년 6월 6일 요게 현충일인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래서 요 영국과의 사이에 여기 파리가 여기 있고 파리에서 서북쪽 해안 여기를 그 태평대가 상륙을 해서 파리를 다시 되찾는다. 수도를 다시 되찾을 경우 그 적군의 사기가 엄청 꺾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했죠.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으로 들어가서 서울 수복하니까
낙동강 쪽에 있던 공산군들이 아이고 하고서 다 도망치는 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작전이었는데 아이젠하워가 지휘를 했고 이때 6월 6일 날 뚫고 가서 8월 25일 날 수복을 하니까 2달 반쯤 걸렸어요. 날짜 얘기 왜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5구역 나눠서 3개는 영국 해병대, 2개는 미국 해병대가 들어갑니다. 오마하 해병대가 들어간 요 구역이 독일군들이 반격을 가장 세게 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보셨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유명한 그 영화의 그 배경이 바로 오마하 해변의 전투거든요.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고 놀고 있고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8월 25일 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하느냐? 2차 대전의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게 노르만디인데 노르만디 뚫고 미국의 상한가 치고 미국 최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날 때 1944년 7월 1일 그러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 성공하고 파리로 진격하고 있는 그때 이 브레튼 우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 미국의 도시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서 모네터리 앤 파이낸셜 컨퍼런스인가 화폐 금융 회의를 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쟁 끝나고 국제금융 질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의에서 미국이 자신이 찍는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시점이 참 좋은 거죠. 브레튼 우드 콤마 NH를 보고 농협이 왜 여기 있냐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농협이 아니고 뉴햄프셔입니다. 예. 메인주, 버먼트주, 뉴햄프셔 여기. 그러니까 여름이라 좀 더우니까 시원한 도시로 부른 거죠. 여기가 44개국 대표가 모인 그 호텔입니다. 마운트 워싱턴 호텔이라고. 여기가 이제 IMF가 태어난 곳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미국 대표로서,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소위 화이트 플랜이라고 미국의 달러를 전 세계가 쓰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통화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케인즈 경께서 오셨어요. 영국 대표인데 세계 최고 경제학자가 여기 왔는데 왜 왔냐? 미국 달러 쓰는 거 반대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요 분께서 하신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다 참여하는 중앙은행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 중앙은행에서 새로운 통화를 새로 찍어서 전 세계가 다 쓰자. 그러니까 세계 공통화폐를 새로 만들자. 그러면 그 중앙은행에서는 사람들이 전 세계가 다 참여해서 찍으니까 지금처럼 미국이 막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미국안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안은 부결됐고 여기에 가결이 됐는데 화이트. 그러니까 이제 사실 라이벌 둘이 이렇게 서로 마음에 안 드죠. 이 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싹 웃고 있는 멋있는 장면이죠. 이런 걸 이제 썩은 미소라고도 부르고 이러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억지로 웃고 있는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중국이 말이죠. 그 런던 G20 정상회담하기 일주일 전인가 갑자기 중국 중앙은행 총재께서 딱 나오더니 그 미국의 달러를 이제 그만 쓰고 IMF가 찍어내는 SDR이라는 화폐 있거든요. 결제수단. IMF가 찍는 SDR을 쓰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요 케인즈 경이 1944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비슷하게, 즉 중앙은행 새로 만들어서 공통화폐 새로 찍자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 대신 IMF가 찍고 새로운 화폐는 이미 SDR이 있으니 그걸로 대체를 하자. 달러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중국에 해가지고 미국이 아주 난감해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막 나서서 반대하고 공격하고 또 반박하고 가이트너 재무장관 또 버난키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굉장히 강하게 그 반박을 하는 걸 보고 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전쟁 끝나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굉장히 민감해하고 결국 얼마 후에 가이트너 장관이 중국의 특사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가서 이제 전 그 금융활동 분들 다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휴진타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특사 파견을 할 정도로 이 부분이 민감한 그런 그 이슈가 됐다라는 얘기고 결국 이제 이 호텔에서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소련 대표단.
보시면 여기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대표 케인즈 경이고, 여기 보시면 USSR,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은 없어진 소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유고슬라비아. 이런 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이때 본인의 의견이 부결됐고, 우연일치인지 모르지만 심장병에 또 걸리세요. 이때.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구나라는 사실을 본인이 얘기한 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달러를 전 세계 국가가 다 쓰도록 고정환율제를 전제로 금으로 바꿔주겠다. 달러는 금으로 언제든지 교환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달러의 금 태환 보장을 하는 순간 달러는 다른 통화와는 차원이 다른 금 교환권 수준의 화폐가 되면서 다른 나라가 다 믿고 쓰게 됐어요. 금은 또 미국에 다 와 있으니까. 그리고 IMF와 월드뱅크가 설립돼요. 이렇게 해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달러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쓴다. 금으로 바꿔준다.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고정환율제. 그럼 이게 좋은 제도냐?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혼자 찍고 다 같이 쓴다. 이거 문제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보시죠. 2차 대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군수산업이 발전하는데 2차 대전 때 군수산업이 재미 많이 보고 한국전쟁 때도 재미 좀 봤는데 그러고 나더니 재미가 없어요. 전쟁이 없거든요. 61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바로 여러분 아시는 이 케네디 대통령한테 물려주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고별 연설에서 재밌는 그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군산 복합체에 제어받지 않은 영향력을 막아야 된다. 그럼 요게 이제 군대고 요게 군수산업이거든요. Military Industrial Complex.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수산업은 상당히 그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대박 터지고 전쟁이 없으면 쪽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표현이 거칠지 모르지만 가끔 밀리터리가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군수산업은 쪽박이잖아요. 물건이 많이 안 팔리니까. 가갖고 그 형님 한 따까리 하실 때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지만 전쟁을 원하는 세력이 형성이 되더라. 그게 이제 이 아이젠하워와 기타 학자들의 지적인데 한국 전쟁도 3,500억 불 써갖고 그런 대로 군수산업한테는 도움이 된 뭐 전쟁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정한 계층에게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60년대 초 월남이 이제 이슈가 되더라는 거죠. 보시면은 월맹이 호지명의 지휘 아래 잘 뭉쳐 있고 베트콩 여기는 분열돼 있고 그래서 일부 학자는 월남을 포기하자. 이거 뭐 들어가봤자 도와줘봤자 표시도 안 날 거다. 우리만 힘들다. 이런 신중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월남을 막아야만 공산화를 막아서 월남이 공산화되면 혹시 공산화되면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가 모두 공산화된다. 이런 또 신중론이 아닌 도미노 이론을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17년생, 60년에 당선돼서 43세니까 이분은 그 고민을 하다가 맥스웰 테일러라는 장군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해서 베트남에 보내서 실사를 하도록 했더니 이분이 신중론을 밑에 깔고 보고를 해서 결국 이분의 결과를 토대로 병력 파병 없는 군사 원조로 일단 마무리를 좀 하고 좀 상황을 지켜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부통령 린든 존슨 그리고 당선 당시 35세였던 둘째 동생을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그래서 43세 대통령 35세 법무장관 형제끼리 다 해먹고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고 백악관을 무서운 애들이 장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농담반 진담반입니다만 63년 이제 11월에 여러분 아시는 그날입니다. 운명의 그날 댈러스 재선을 이제 또 다시 출마해야 되니까 1년 남기고 이제 표밭도 좀 다질 겸해서 이제 반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뚜껑 없는 차를 타고 간 게 화근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장면이고 이게 돌아가나 모르겠는데 제프 루드라는 분이 찍은 그 필름인데 좀 흐립니다. 그 당시 뭐 디카도 없고 여기서 목을 맞고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좀 흐린데 좀 화면이 약간 그 색상 조절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빨간 게 잘 안 나오네요. 역시 그 대공분실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피가 튀는 장면이고 돌아가시고 이 시신인데 목에 이렇게 목도 맞고 머리 아주 뭐 기가 막힌 솜씨죠. 장례식 장면인데요. 뭐 옛날 얘기지만 여기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부인 그리고 첫째 딸, 둘째 아들인데 여기 4명 다 죽고 이제 1명 남았습니다. 둘째도 죽고 셋째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가족에게 강아지를 선물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이 키우는 강아지. 대통령의 부인이 영어로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가족이 키우는 강아지를 영어로 퍼스트 독이라고 그럽니다. 참 이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죠? 예. 영견 뭐 이러기도 좀 그렇고 영개 이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신문도 유심히 봤더니 퍼스트 독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그 둘째도 죽었고요. 예. 여기는 이제 57년생인데 얼마 전에 힐러리 클린턴 후임으로 상원의원으로 거론이 되다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인 되시는 제클린 여사가 이제 그 오나시스라는 유명한 부자하고 결혼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동생이 죽는 바람에 딸한테 다 가갖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1억 달러거든요, 재산이. 1억 원이었으면 상원의원 됐을 텐데 1억 달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어렵더라고요. 돈 많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99년에 죽었는데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주니어 아들한테는 이렇게 주니어 자 하나 붙이지 않습니까? 이러고 놀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책상 밑에서 놀고 뭐 이래가지고 뭐 소련이 납치할 가능성이 있다, 뭐 국가기밀을 무지 챙기고 있다 이런 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나중에 멋있게 성장을 했고 뭐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대통령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99년에 만 39세 때 부인하고 처형하고 본인이 비행기 직접 몰고 결혼식장에 가다가 밤에 사고를 당해서 셋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또 그렇게 바뀌는 거고 이분이 이제 그 아까 보셨던 따님이 57년생인데 캐롤라인 케네디라고 앞으로 이제 아마 뭐 정계 한번 또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인범, 암살범, 대통령 암살범인데 오스왈드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잡혔고 그리고 이제 조사받으러 나오던 11월 24일 이틀 사흘째 조사받으러 나오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암살하셨습니다. 암살범을 암살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요. 예, 대통령의 암살범을 암살하신 암살 제고범이라고나 할까. 예, 나이트클럽 주인이신데 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67년에 감옥에서 암으로 사망하셔서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암살범도 돌아가시고 암살범의 암살범도 돌아가셔서 세 분 다 돌아가셔갖고 지금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죠? 뭐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 뭐 이게 뭐 실제 이거 음모 아니야? 뭐 할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 지금도 뭐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케네디 죽음에 관한 그 의문에 대한 부분은 뭐 수도 없이 많이 그냥 돌아다니죠. 그래서 의심할 만도 하죠. 뭐 좀 이상하잖아요, 찝찝하고. 오스왈드 무덤이고요. 케네디 무덤은 뭐 알링턴 하이츠 워싱턴에 와보면 거기서 횃불이 하나 딱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연락 듣고 온 부통령,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 승계를 해야 되는데 암살범은 안 잡혔다. 댈러스에 비행기가 내렸는데 근데 취임식은 해야 되겠고 그럼 뭐 어디 또 취임식 하다 또 암살범이 와서 또 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비행기 안에서 하자. 그래서 아마 미국 역사상 아마 유일하게 비행기 안에서 취임하신 그래서 동승한 판사님 앞에서 선서를 하시고 제클린 여사가 옆에 이제는 고인이 된 케네디 대통령의 전 영부인이죠, 이제 그죠. 얼굴이 좀 안 좋다는 것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역사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케네디's killed by sniper. 저격범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존스는 sworn in 선서하고 취임했다. 온 플레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뉴욕 타임스 일면 톱인데
이렇게 해서 근데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국제금융에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존슨이 대통령 되고 나더니 갑자기 월남전에 깊숙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병력 파병 없는 군사원조 수준인데 통킹만 사건, 보복 결정, 결의안, 전쟁권 위임, 본격적 폭격. 그래가지고 66년부터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블루라이트, 이 월남전의 본격적 시작이고 미국이 6,500억 불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그래서 주둔군 숫자가 54만 명. 그리고 이 중에서 몇 명이 죽냐? 5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거의 최고 주둔군 숫자의 10분의 1이 죽으니 얼마나 많이. 이게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그 뭐 100명만 죽어도 10명만 죽어도 아까운데 5만 명이 죽어나가니 이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한국군도 한 5천 명 조금 안 되게 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전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한 번 기회가 있었던 게 68년 선거 사회 배수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케네디 아까 보셨던 이 둘째 동생이 이제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지를 받아요. 공화당 후보인 닉슨 대통령의 이미지보다 훨씬 젊고 아주 그리고 또 8년 전 60년 선거에서 형이 43세, 68년 동생이 43세, 8살 차이거든요. 형하고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아주 지지를 많이 받고 민주당 후보는 거의 따놓은 상태고 실제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승리한 날인데 이날 사실상 후보 민주당 후보는 확정 본선 진출이죠. 그래서 연설하고 나오다가 이제 5발 맞아가지고 그날 죽었습니다. 이 살인범인데요. 중동에서 오신 분인데 서렌이라고 그 재판 당시로 모습이고 이제 종신형 받았습니다. 종신형 받고 복역하는데 한번 기록을 보니까 1997년 한 30년쯤 된 그 해에 가석방 신청을 했어요. 가석방 신청을 해서 이제 청문회 히어링이 열렸는데 그때 기록을 보니까 너는 왜 쐈냐? 그러니까 나는 그날 그 LA의 그 호텔 앞에서 기러기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기러기가 보이길래 쐈더니 로버트 케네디가 맞았다. 이런 골 때리는 소리를 해가지고 가석방이 기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그리고서 지금 작년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도 동생도 전부 그 당시에 그대로 계속해서 암살당하고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취임하면서 계속 월남전을 계속 하거든요. 결국 이제 나중에 손 털고 나올 때까지 6,500억 불을 쓰는데 그렇게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생기고 그리고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는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돈은 자기네 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쓰는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찍어내는 애가 살벌하게 찍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은 요만큼인데 달러 요만큼이면 괜찮은데 달러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 왠지 모르는 찝찝함이 생기면서 이 달러를 과연 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때는 달러를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신념 내지는 믿음이 있으면 쓰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거는 못 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요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찍어 놓으면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하자? 빨리 금으로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나 또는 펀드 매니저 뭐 혹은 뭐 개인들이 달러를 전부 내다 팔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금은 누가 시장에 풀어야 됩니까? 이 금태환 보장을 누가 했습니까? 미국 정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미국이 자꾸 시장에 냈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달러를 사고 있던 가지고 있던 사람이 팔고 금 살 때 금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죠. 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찍었나 봤더니 금 1에 대해서 달러를 1.2배, 1.8배, 2.3배, 3.9배, 5.7배까지 찍었어요. 6배를 찍어 놓으니 이제는 못 믿죠. 그러니까 60년대 내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그 속도와 함께 사람들은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이제 61년부터 벌써 선진 8개국을 같이 시장에 개입해서 금을 팔다가 팔다 너무 사러우니까 68년에는 영국이 탈퇴했어요. 금 풀제에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금 사자, 달러 팔자. 그리고 미국은 금을 계속 내보내니까 총계를 보면 요게 이제 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비율이 깨지고 있는 거죠. 결국 49년 말에 7억 온스까지 갔던 금 보유고가 67년 말에 3억 5천만 온스로 반으로 줄어버리고 더 주니까 이제는 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1971년 8.15 광복절인 줄 어떻게 하라는지 이날 닉슨 대통령이 나오시더니 오늘부터는 금 안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요 가입표 딱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한 20년 달러를 쓰니까 다들 이제 굉장히 편하고 다 시스템이 정착이 된 상태에서 금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질 때쯤 미국은 금태환 보장을 이제 가입표 치고 그리고 고정환율도 가입표 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가입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달러를 계속 썼는가 안 썼는가? 어때요? 계속 썼죠. 예. 맞죠? 예. 기축통화로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가 깨졌다는 분도 있는데 요거 두 개가 깨진 겁니다. 금태환 보장하고 고정환율이. 근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별로 안 흔들렸어요. 왜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여러분께서 뭐 경제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본위 제도라고 있어요. 금을 전 세계가 다 쓰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금본위제가 가진 문제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 세계가 금을 쓰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적게 하고 수입을 많이 하면요. 금이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내부에 금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통화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빠지면서 디플레이션, 불황이 와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줄어들어서 다시 또 금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이 금본위 제도는 아주 정직한 게 수출 많이 하는 나라는 금이 많이 들어와서 통화량이 풍부해져 갖고 금이 통하니까 잘 되는데 수출을 적게 하는 나라, 수입 많이 하는 나라는 금이 다 빠져나가 갖고 그래가지고 그 줄어든 통화 때문에 내부에서 정책을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가자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책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거의 이제 어려운 얘기 같다. 그렇다면은 뭐 누군가 찍은 돈을 써야 되는데 현재로선 달러 말고는 없죠. 결국은 1971년 때도 이 금태환 보장과 고정환율이 깨졌지만 달러를 그냥 쓰자. 이렇게 되면서 참 달러는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이죠. 이제는 금과 상관없이 찍자. 그 다음부터 얼마를 찍었나 봤더니 금에 대해서 약 한 여기 보시면 몇 배? 금에 대해서 한 70배쯤 화끈하게 찍으셨습니다. 그것도 2006년까지. 그래서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찍는 나라, 이걸 발행하는 나라한테 상당히 많은 무거운 짐 내지는 조건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 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그 나라들이 좀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위치를 잘 보가면서 조심스럽게 이걸 접근하지를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요게 한번 보세요. 제가 국제금융을 좀 가르치러 온 셈이 돼버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전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최근 위기에 대한 거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 상식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960년에 예일대학 교수셨던 트리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혼자 찍고 다 같이 쓰니까 혼자 찍는 그 나라, 미국은 다른 나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쓰니까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달러가 충분히 공급되는 동시에 달러 발행하는 미국이 잘 돼야 돼요. 미국이 아주 안 좋아지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갖고 우리가 쓰고 있는 국제결제화폐가 흔들려버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본이든 아니든 미국 경제는 조금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제 금융 시스템이 부드럽게 유지가 돼요. 자,
달러를 발행한 미국 경제가 신뢰를 얻으려면 무역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가 안정, 경제 성장, 무역 균형. 근데 달러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면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궁극적으로 달러가 전 세계에 풀릴 때 미국이 달러 찍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이 한마디로 미국한테 물건 주고 달러를 받아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100하고 수입을 200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면 그만큼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경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받으려면 균형이 필요하고 적자를 내야 공급이 되니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될 수가 없구나. 혼자 찍고 다 같이 쓰는 통화가 가진 한계. 요거를 이제 이분께서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제 뒤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월남전 때 상당히 위험했다가 겨우 이제 극복을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2차 위기가 오는데 요 2차 위기는 그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이제 조세감면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저 부통령 아버지 부시입니다. 당시. 그리고 국방비 지출을 이렇게 늘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방비를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가 적자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 정부 적자가 지금 보시면 계속 안 좋아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적자가 꽤 쌓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게다가 때를 맞춰서 무역도 적자가 나요. 달러가 강세가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는 정부대로 100 걷어서 200 쓰고 민간은 민간대로 100 수입하고 100 수출하고 200 수입해서 마이너스를 내면 양쪽에 적자가 발생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쌍둥이 적자가 나타나는 나라는 매우 위험한 거죠, 경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레이건 대통령 때도 조금 이렇게 기다려 보다가 조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합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아주 그 미국인의 존경을 많이 받은 대통령이고 특히 이제 그 배우 출신으로서 유머 감각도 좋고 그리고 별명이 더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 그래서 참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다. 그 일반 그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참 아주 농담도 잘 섞으시고 편하게 나 같은 사람 대통령 뽑아줘서 참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고. 그리고 또 카터 대통령하고 이제 대결을 벌일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바로 이웃집에 계신 분들이 실업자가 될 때 기분이 안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바로 본인이 실업자가 될 때 아니냐.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진다고 느낄 때가 온다. 언제냐? 카터가 실업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라이벌이 실업자가 되면 경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이 처음에 뭔 소린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뽑아달라는 얘기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그렇게 멋있게 해갖고 라이벌을 실업자로 만들면 경제 좋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해갖고 아주 또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굉장히 그리고 좀 낙천적이시고 그리고 일할 때도 이제 봐서 본인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네가 해. 그리고 맡겨버리고 아주 맡기는 것도 잘했다고 그럽니다. 제 시카고 대학 지도교수셨던 교수님인데 저를 버리고 떠나셔갖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분인데 다른 분으로 지도교수를 모시느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을 하셨는데 갔다 오셔갖고 레이건 대통령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경제자문위원회면은 장관오죠, 위원오죠, 대통령 주재위라는 게 옛날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주재회의 이런 거랑 좀 다르죠, 그죠? 예. 대통령 주재위면은 뭐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진지한 논의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딱 와서 자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제 낙서를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주무시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이다. 그래서 그냥 믿고
니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 몰라. 그리고서 자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다는 거죠. 기분도 좋고 뭐 눈치 안 보고 소신껏 발언하고 아젠다 1, 2, 3, 4 다 이제 세팅이 되면 각각 깨시죠. 그러면 이제 다 됐나 이러고서 이제 가져와 합의문 가져와라. 뭐 이러면 이제 갖다 드리면 탁 프레스룸에 가서 읽고 이제 낮에 또 잘 낮잠도 자고 얼굴도 뽀얗시고 말이죠. 아주 그 에브리바디 해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권한이양이 아주 잘 일어났던 그런 그 모델로서 리더십이라는 게 꼭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쥐잡듯 잡는 것만이 리더십이 아니라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주고 맡겨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께서 쌍둥이 적자가 심각해지니까 이거는 미국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당신이 책임지고 해라. 치프 오브 스텝이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을 하시던 분을 85년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해결해라. 제임스 베이커라고 공화당의 아주 실력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세 장관님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보니까 미국의 적자가 일본이 너무 흑자를 많이 내더라. 일본을 좀 혼 좀 내자. 85년 9월 22일 날 플라자 호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일, 영, 불, 독 5나라 재무장관 모여라. 다 모였고 거기서 옌을 갖다가 아주 화끈하게 옌고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께서 환율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간단합니다. 1불에 240엔인데 1불에 120엔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1불에 1200원이었다가 600원 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100불짜리 수출하면은 1200원이면 12만 원으로 바꿔서 쓰는데 600원이 되면 6만 원이에요. 100불짜리가. 그러면 수출한 애들은 100불 벌어와봤자 6만 원이니 월급도 못 주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이거 옌고죠. 그러면 수출업자들이 벌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달러 벌어와봤자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옌으로 바꿀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100불 받던 물건을 여기 와서는 200불 받아야 똑같아져요. 즉 240대 1에서는 100불 받아서 24,000엔, 120대 1에서는 200불 받아야 24,000엔인데 그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니 제품이 100불이었다가 200불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샀습니까? 적게 삽니까? 적게 사죠. 그러니까 수출업자들이 가격을 올리게 만들어서 그 가격 올라간 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적게 쓰게. 이게 바로 옌을 강세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돼갖고 우리나라 제품이 B급, C급이거든요.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참 재밌는 거는 70년대 중화학공업하면서 일본하고 똑같은 산업 구조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A급 만들 때 한국은 B급, C급 만들었는데 그 A급이 비싸져 버렸어요. 달러 텀으로.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아이고 일본 제품 비싸서 못 쓰겠네. 뭐 옆에 뭐 없나. 아이고 한국 제품이네. 야 소니 말고 샘성 사자. 너무 비싸다 소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엑셀이라는 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거 광고가 유명한데요. 뭐 들으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광고가 딱 텔레비 광고는 엑셀이 쫙 질주합니다. 딱 쓰고 운전자가 내려서 뒤로 뛰어가요. 막 뛰어가니까 뒤에 엑셀이 한 대 더 있어요. 두 번째 엑셀 타고 쫙 질주해서 앞차 뒤에 붙이고 또 내립니다. 뭐 하나 봤더니 한 대 사러 갔다가 너무 싸니까 2대를 사왔어요. 이분이. 2대를 집에 몰고 오려니까 주는 거죠. 갖다 놓고 뒤로 뛰어갖고 뒷차 타고 앞차 뒤에 붙이고 다시 앞차로 옮겨 타고 뭐 이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왜 저러나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은 한 대 사러 갔다가 2대 사러 이렇게 자막이 나오니까 무지 재밌잖아요. 와 이거 되게 싸구나. 그래서 그냥 엑셀에 막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고 이것도 똑같은 컨셉의 잡지 광고인데 For the average price of a new car 새 차 사는 평균 가격으로 You can get a 현대 엑셀 and a spare.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고 스페어로 한 대 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 값으로 2대. 실제로 미국, 일본 차 10,000불 정도 할 때 엑셀이 5,000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학생 때 엑셀 쭉 많이들 이제 이렇게 길거리 나가보면 엑셀이 막 굴러다닙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보면은 그냥 뭐 신문 보면은 뭐 엑셀 왜 이렇게 문짝이 덜컥거리냐, 에어컨은 왜 안 나오냐, 막 이래서 엑셀에 대한 나쁜 소리 많이 써 있고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 꼴찌 뭐 이런 이제 보고서 또 속상해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 제네시스라는 차가 카 오브 더 이어, 미국의 최고의 그해 최고의 차로 작년에 뽑힌 걸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때 참 본이던 본의 아니건 70년대 그 눈물과 땀과 씨앗을 뿌렸던 그 중화학공업이 80년대 중반에 엔고를 딱 만나면서 한국 제품으로 수요가 확 몰리니까 갑자기 그냥 수출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보세요. 경상수지 맨날 마이너스 나던 그런 상황에서 85년 줄더니 86년에 플러스 47억 불, 87년 플러스 100억 불, 88년 플러스 145억 불, 완전히 뭐 89년 553억 불, 뭐 그냥 4년 연속 흑자를 내니까 다른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너 생각보다 이거 저력 있네. 이렇게 되면서 경제 성장이 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60년에 79불이고 70년에 250불, 80년에 1600불. 그러더니 1800, 2000 하면서 계기다가 1085년 플라자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2, 3, 4, 5, 6, 7, 8, 9로 그냥. 1000불 되는데 77년까지 걸렸어요, 보시면. 그 다음부터 1년에 1000불씩 올라요. 요때가 참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성장을 할 때입니다.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고 미국에서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화끈하게 하냐. 근데 그게 이때 다 그 짓고 그냥 또 짓고 빌려온 돈이죠.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하면서 중화공업을 전부 육성해 놓고 재벌이라고 뭐 그냥 뭐 분신 자살하고 어쩌고 할 때 그냥 계속 그냥 뭐 여기는 먹든지 안 먹든지 그냥 저 짓고 또 짓고 하면서 중화공업 해놨더니 그게 여기 와서 이렇게 씨앗을 딱 열매를 맺는 겁니다. 2, 3, 4, 5, 6, 7, 8, 9죠. 그냥. 그렇게 해갖고 참 한국이 완벽하게 떴죠. 제가 87년에 이때 유학 갈 때 3,000불 때 유학 갔는데 그때 처음 그 기숙사 가서 시카고 대학 기숙사 가서 이제 옆방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뭐 그놈이 Where are you from 어쩌고 그래서 I'm from Korea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Where is it?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냐? 한국이. 또 그래서 아니 이놈이 한국을 모르다니 이러면서 막 설명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그 쑥스럽더라고요. 이거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인데 얘는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한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가 있다면 가서 그냥 한 방 먹여야죠.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이제 한 방 쏴줘도 되는데 왜 2만 불이니까. 근데 3,000불 때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제 아는 분 한 분이 몽마르트르 언덕에 가서 얼마 전에 그 뭐 초상화를 하나 그렸는데 파리에 가서 그게 그 뭐 흑인이 하나 오더니 뭐 어떻게 얘기하다 Where are you from 그러더래요. 그 흑인은 이제 세네갈에서 오신 분이더래요. 그래서 I'm from Korea 그랬더니 you are from a rich country 이러더라는 거예요. 부자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서 기분이 싹 좋아졌는데 이제 그냥 넘어가면 쑥스러워서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뭐 그래서 이제 뭐 작은 해프닝이지만 그 소득의 증가가 우리 경제의 어떤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위상,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올라가지만 우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덕분이거든요. 지금 뭐 동남아 국가들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보진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몽골에서 오신 뭐 근로자나 이런 분 볼 때 참 잘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참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몽골에 한번 시찰을 가서 집권당이 이제 그 인민혁명당이라고 집권당에 가서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왔다 그러니까 니들의 경험을 좀 가르쳐달라. 저나 그분이나 뭐 별로 다를 바는 없지만 저는 가르치는 입장, 거기는 받아 적는 입장.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와갖고 뭐 내가 너무 폼 잡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몽골하고 한국 그러면 그냥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르쳐드리고 몽골은 배우고 뭐 이런 이제 묘한 위상에 이런 성립되는 걸 느끼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국가의 위상이 개인의 위상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참 무서운 거죠. 국가라는 조직이 잘 될수록 개인도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달성했던 이 엄청난 경제 성장은 이때 준비 잘 된 자에게 온 하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기는 아주 직접적 계기는 아까 보신 이 옌고,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삼저우왕이라고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달러가 낮았고, 옌고니까 달러가 낮고 금리가 낮고 유가가 낮고 세 가지가 다 낮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선물이 왔고, 그래서 이런 분들 뭐라고 그러니 본의 아니게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딱 와서 옌고 딱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떴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계기를 마련을 하고, 그것이 주가가 100이었던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100이었거든요. 보세요. 100이잖아요. 1000까지 가죠. 3년 사이. 말이 그렇지 3년 사이에 10배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경제가 잘 되고 대박이 터졌으면 주가가 평균 10배가 되겠어요. 10,000원 하던 게 10만 원 되고, 100만 원, 1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이 되는, 굉장한 거죠. 이런 화끈한 성장, 이게 바로 이 당시에, 그것도 50하고 후기 쪽이라, 그래서 물론 이제 박종철 군 사건과 함께 50하기 막을 내리긴 했지만, 그러나 또 경제적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경제 성장을 쭉 보면 볼수록 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의 중화공업 육성, 그리고 80년대 초에 물가 안정, 임금 안정, 환율 안정, 안정정책.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차를 5,000불, 그 당시 환율로 하면 한 400여만 원만 받아도 최선의 맞을 수 있는 수준. 그만큼 물가, 임금 다 안정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게 저가가 우리 미국 소비자를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의 그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안정 정책이 성공을 한 겁니다. 확장과 안정.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다음부터 적자를 화끈하게 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적자를 냅니까, 그죠? 8천억 불, 5조 달러가 풀렸어요, 전 세계. 한 해 8천억 불 적자를 봅니다. 화끈하죠. 그 중에 2천억 불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매년 미국에서 2천억 불씩 가져갔고, 한 놈은 물건 연락에 찍어주고 한 놈은 돈 연락에 찍어주는 이런 조금 이상한 거는 돈만 찍고 이거 물건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쪽이 미국이 지나친 적자를 보는 그 부분이 글로벌 임밸런스다. 국제적 불균형이라는 단어로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미국은 전혀 그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기타 골디락스 경제라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면서 저금리가 오니까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기축통화 과잉, 유동성 과잉. 그래가지고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팍 형성됐다가 터져버린. 그게 여러분 아시는 서프라임 위기다 이거죠. 그래서 달러 위기가 주기적으로 와요. 너무 돈이 많아져서. 그리고 남미 외채 위기, 동남아 외환 위기, 서프라임은 돈이 안 도는 경색의 위기입니다. 부실 자산이 생겨서 금융기관이 망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렸다, 돈이 안 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도니까 돌 때까지 풀어요. 그러면 돌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푼 돈하고 새로 푼 돈이 같이 돌죠. 그럼 어떻게 돈다? 화끈하게 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값도 오르고 하는 게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돈을 좀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출구 전략. 이게 뭡니까? 이제 돈줄 좀 죄자는 거죠. 근데 겁나죠. 죄다가 나빠지면 욕 무지하게 먹거든요. 지금 각국이 전부 눈치를 보고 있고, 올해 이번 달 24일, 25일 날 피츠버그에서 20개국 정상회담 G20가 또 열리는데, 거기에서의 주제도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언제 할까, 어떻게 할까. 욕이 이런 식으로. 그래 여기까지 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잘 이제 헤쳐나가느냐가 우리의 과제다. 결국 1929년 80년 전 대공황 국면으로부터 브레튼 우드로 해서 2차 대전으로 해서 브레튼 우드로 해서 1차 위기, 2차 위기, 그리고 글로벌 임밸런스, 서프라임, 이 하나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는 또 2차 위기 때 쌍둥이 적자 해결, N고 국면에서 아주 큰 이익을 보고, 이렇게 그 국제금융의 흐름이 한국과 밀접하게 가면서 이렇게 C줄 날줄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짝 봤습니다. 한 3시간 해야 될 거를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에 이렇게 쪽집게 과외 형태로 끝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